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이곳은요, 중앙아메리카 과테말라에 위치한 아티틀란 호수입니다. 과테말라 수도에서 차를 타고 서쪽으로 4시간 정도 달려가면 만날 수 있는 엄청난 풍경인데요. 경치가 대단하죠. 잠시 지형을 설명드리자면 여기는 백두산 천지처럼 화산 폭발로 생겨난 거대한 호수입니다. 근데 크기가 정말 놀라워요. 백두산 천지의 14배 정도고요. 둘레가 120km인데 수심만 해도 약 340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아메리카에서도 가장 깊은 호수로 알려져 있죠. 때는 지난 2023년 10월 19일. 한 무리의 일행이 아티틀란 호숫가로 모여들게 되는데 이들은 미국에서 요가 수련 여행을 온 10명의 참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29살 여성 낸시 잉도 함께였죠. 그 성에서 알 수 있듯 가족이 베트남 출신이에요. 낸시는 1994년생인데 당시 특수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을 잠깐 살펴보면 4남매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고 또 동생들을 잘 챙기는 장녀였습니다. 가족들 일이 생길 때마다 장녀가 이제 나서가지고 중심을 잘 잡아주는 그런 든든한 사람이었고요. 동시에 결단력도 있고 또 같이 있으면 농담도 잘해서 늘 주변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런 낸시는 운동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평소에도 하이킹, 또 여행 즐겨 했는데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요가에 푹 빠져 살고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직업이 특수학교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막중한 책임감으로 학생들을 돌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있는 스트레스 요가로 좀 풀었고요. 물론 자기 직업을 사랑했지만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그녀가 다니던 요가 학원이 LA 인근에 있는 핫8 요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가에 심취하던 중 이 학원에서 에디 리마다라는 요가 강사와 친해지게 돼요. 그렇게 2022년 문득 에디가 낸시한테 요가 수련 여행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굉장히 이국적인 배경이 있는 여행지, 특히나 약간 깊은 자연으로 들어가서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마음껏 요가하고 명상을 하는 그런 여행이에요. 낸시는 이 제안을 받자마자 너무 설레어 했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 에디와 함께 첫 요가 여행을 다녀왔고요. 그 당시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한테 너무 좋았다, 힐링이었다, 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갔다 엄청 자랑했었대요. 특히나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막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면서 막 해가 떠는 걸 보면 난 정말 그 평생 못 잊겠다 막 자랑을 하니까 가족도 너무 뿌듯해했죠. 그러다 2023년 이번에도 에디가 주축이 돼서 두 번째 요가 여행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낸시는 나 당연히 가겠다고 참가를 했고요. 이때 모인 멤버가 총 10명이었는데요. 참고로 이 여행 모임은 그 앞서 다니던 요가 학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에디가 아는 사람들, 요가 명상 좋아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주최한 사적 모임이었죠. 10월 14일 과테말라로 떠나던 날은 공교롭게도 그녀의 남동생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낸시가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가족 채팅창에다가 내 동생 생일 축하해 라고 인사를 남겨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간 이 요가 수련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두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요가와 휴식에만 몰두하고 싶었던 거죠. 낸시는 이때 가족들에게 별일 없을 거니 걱정 말라라고 안심을 시켰는데요. 그렇게 낸시와 에디 일행은 과테말라 이슬라베르데라는 호텔에 도착을 했고 짐을 풀게 됩니다. 이 호텔이 아티틀란 호수 바로 옆에 있어요. 방에 딱 들어가니까 정말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한 막 호수 뷰 펼쳐져 있었고요. 또 그냥 5분 거리에 호수 레저들을 막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낸시는 너무나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렇게 도착한 지 5일이 지난 10월 19일. 이날은 특히나 낸시가 고대하던 호수 카야킹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배 가지고 카약 해가지고 호수 돌아다니는 거요. 참가자들은 그날 이른 아침 6시 45분에 모두 모였고요. 8시까지 단체 모닝 요가를 즐기게 돼요. 이후에 간단히 아침 식사를 먹었고 다들 호숫가로 몰려들었죠. 이때 호숫가 인근에 있는 카약 과테말라라는 렌탈 회사로부터 카약을 빌려요. 그리고 모두들 기대하던 레저 활동을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30분, 이 푸른빛을 내는 거대한 호수 위에 총 10척의 카약이 띄워집니다. 그러니까 참가자 한 명당 카약 한 대씩 타고 홀로 나가는 거예요. 다들 신나해 하면서 노를 저으면서 호수 중앙으로 나가게 되죠. 당시 이들을 인솔해준 호텔 매니저가 그때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화면인데 그 중에 환하게 막 손을 흔드는 낸시의 모습도 담겨 있어요. 그녀에겐 너무도 행복한 순간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카야킹을 끝내고 부둣가로 돌아옵니다. 또 보니까 이 부둣가 옆에 자쿠지도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른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야, 너 어디 갔었어? 카약 어땠어? 풍경 너무 멋지더라. 막 깨르르르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모두가 잊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총 10척의 카약 중에 부둣가로 돌아온 건 오직 8척뿐이었어요. 2척이 아직 오지 않았죠? 그건 바로 낸시와 또 다른 일행이던 크리스티나 블레직이었습니다. 돌아온 이들은 다들 담소 나누느라 바빴고 인원이 좀 비는가 싶었지만 언제 오겠지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 기다렸고 지나게 되니 이때 리더 에디가 나섰죠. 그들을 인솔해준 호텔 매니저한테 가서 지금 우리 2명이 돌아오지 않았다. 보트를 좀 띄워서 찾으러 나가봐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트가 막 출발하려던 찰나였는데 저 멀리 한 척의 카약이 모습을 드러내요.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보니까 크리스티나였죠. 그런데 이 여자가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어요. 초조해요. 부둣가에 겨우 도착을 한 직후 크리스티나가 에디한테 달려가더니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입니다. 그러자 에디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죠. 이후그는 크리스티나를 데리고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자쿠지에 앉아있던 다른 참가자들 역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호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고요. 여러분, 지금 이거 너무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상황입니다. 낸시가 아직 호수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낸시를 찾겠다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게 사고나 실종 사건이라면 신고하거나 구조하려고 호수로 가야 하잖아요. 근데 기묘하게도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러면 낸시는 어떻게 되냐고요. 사실 이 상황을 만드는 데는 카약 업체의 허점도 있었어요. 원래라면 이런 활동을 할 때 참가자가 몇 명인지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안전 관련 설명을 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업체가 그런 절차를 모두 생략한 거죠. 더 심각한 건 기본적인 구명조끼조차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낸시도 구명조끼 없이 나간 거예요. 업체로서는 단순히 그냥 카약 렌트해주는 것만 중요했지 이 사람들의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나중에 직원들끼리도 그날의 상황에 대해 말이 제각각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저희 낸시 카약 그 현장에서 수거했는데 이렇게 말하고요. 또 누구는 낸시가 타고 있던 그 카약이요 뒤집어진 채 발견됐어요. 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확한 상황 파악조차 아예 불가능했죠. 자, 이 카약 업체가 이상한 걸 눈치챈 건 오히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당시 요가 일행이 렌탈 업체에 내야 할 금액의 일부를 누락했어요. 그러니까 선금만 내고 나머지 금액을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카약 업체가 호텔에 전화를 걸어서 그 방에 있는 손님들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지금 어디 있냐라고 문의를 했죠. 그러자 이때 아주 황당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 손님들 새벽에 모두 체크아웃 했는데? 다 떠난 거예요. 체크아웃 했어. 아니 지금 10명이 미국에서 과테말라로 요가 여행을 왔어요. 그중 멤버 낸시가
호텔 옆 호수에서 카약을 하던 중에 돌아오지 않았죠? 근데 일행은 다음날 새벽 부랴부랴 호텔을 떠나? 심지어 돈도 다 내지 않았고요. 실제로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그 당시 이미 이들은 모두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후였습니다. 와. 자, 조금 추적을 해보니까 이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건 당일 가장 마지막에 돌아온 크리스티나와 리더 에디, 그리고 호텔 직원 2명이 인근 경찰에 가서 우리 일행 중 한 명인 낸시가 돌아오지 않았다 실종을 알렸어요. 그래서 경찰도 한 4-5명의 대원을 꾸려서 보트 한 대를 띄우게 되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호수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보트 한 대로 수색할 규모가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낸시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했죠. 그 후로도 약 72시간에 거쳐서 4번의 수색이 진행됐다고 해요. 하지만 또 이때 기상 악화가 겹칩니다. 그래서 수색이 중단됐고 그렇게 낸시는 홀연히 사라지고 말았죠. 한편 사건 당시 리더 에디가 미국에 있는 낸시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실종 소식을 알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너무 답답한 게 있는데, 아니 리더라는 사람이 낸시와 관련된 비상 연락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 인적사항 전화번호라도 받아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요가 학원에다 연락을 해서 겨우겨우 확인을 했고 가족과 연락이 닿은 거죠. 이건 낸시가 실종되고 4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가족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가족들은 너무 불안해가지고 지금 과테말라에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잖아요. 근데 이때 에디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요. 곧 결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이 정도 무책임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에디는요, 사실 이 여행을 기획한 인솔자잖아요. 그래서 낸시의 실종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가족도 에디 외에 믿을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딸 찾았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에디에게 계속 연락을 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에디가 그 후 3일간 가족들의 문자와 전화를 다 씹어버립니다. 그 어떤 답변도 하질 않아요. 심지어 사건 다음 날에는 그냥 새벽에 도망치듯 체크아웃 해버렸고요. 얘네들이 원래라면 아침 10시에 떠나는 일정이었어요. 게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은 10월 22일. 근데 에디가 그 비행편을 이틀이나 당겨가지고 날짜를 미리 돌아와 버린 거예요. 모두 데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 그럼 가족 입장에서는 지금 현지 상황을 전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죠.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 왜 그렇게 도망치듯 고국으로 돌아와야 했을까요? 물론 100번 양보해서 과테말라에서 실종 수사가 시작되면 얘네들 모두 그냥 기약 없이 그 나라에 발이 묶일 수도 있잖아요.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서둘러 돌아온 것 같아요. 실제로도 10명의 참가자 중 일부는 미국에 돌아와서도 낸시 가족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저희가 그때 있었는데 이런 걸 봤습니다 하고 이렇게 제보를 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리더 에디는 연락을 씹은 거죠. 심지어 일행 중에 한 명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에디가 이제 낸시 가족들로부터 막 전화가 걸려오는데 그걸 그냥 탁 수신 거부하는 장면까지 목격합니다. 아니 외국 그것도 호수에서 사람이 실종되는데 이렇게 나몰라라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 사건에서 수상한 인물은 에디뿐만이 아닙니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람은 바로 크리스티나예요. 사실 그녀는 낸시가 실종된 순간에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직업이 변호사였어요. 직업이 이 사건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부터 크리스티나의 행보를 들으시면 얘가 정말 변호사 맞아?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크리스티나는 어째서인지 모르지만 그 사건 발생 이후 그냥 쭉 입을 다물어 버려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둘이 있던 그 호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느 지점에서 낸시가 사라졌는지, 왜 너는 혼자 돌아왔는지 그 어떤 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사건이 벌어지고 5일이 지난 후에야 낸시 가족들이 정말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그 경찰 보고서를 받게 돼요. 근데 이걸 본 순간 눈을 의심했죠? 가족들은 앞서 에디한테, 리더한테 크리스티나랑 같이 있었고 마지막 목격자다라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경찰 보고서에는 크리스티나가 진술한 내용이 모두 빠져 있더라고요. 크리스티나 관련 내용이 없어요. 아니, 낸시를 찾을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결정적인 인물인데도 얘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경찰 보고서에 또 없고 그냥 단서를 주지 않는 거야. 미쳐버려. 가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나한테 아주 정중하고도 간곡한 이메일을 보내요. 네가 만약에 정말 불의의 사고를 목격했다면 그래, 네가 그 충격으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 우리 이해해. 하지만 딸을 너무 찾아야 하니 정말 작은 정보라도 우리를 제발 도와달라. 가족이 막 애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크리스티나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이어서 두 번째 이메일을 보냈죠. 근데 이번엔 조금 화가 났어요. 너 태도 너무 수상하다. 우린 너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경한 내용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크리스티나가 어떻게 행동했는 줄 아세요? 낸시의 가족이 자기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법적 조치를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한테 빚진 게 없다 라는 짧은 말을 남겼죠. 시간이 지나 11월 14일입니다. 이때는 이미 낸시가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에요. 그제서야 크리스티나가 입을 열었는데요. 그것도 직접 입을 연 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크리스티나가 밝힌 목격담을 들어볼까요? 사건 당일 크리스티나는 카약을 즐기던 중에 물살이 점점 거세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부둣가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 길에 우연히 낸시가 타고 있는 카약과 맞닥뜨리게 되죠. 근데 그 지점이 이 호수의 물 색깔이 좀 바뀌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측컨대 수심이 달라지는 위치였던 거예요. 또 동시에 일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때 돌연 낸시가 크리스티나한테 제안을 했대요. 우리 호수에서 같이 수영할래요? 근데 크리스티나는 물살이 너무 거세다 거절을 했죠. 근데 낸시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갑자기 카약에서 일어나더니 풍덩 호수로 뛰어들었대요. 그러면서 너무 재밌다고 막 웃으면서 수영을 하고요. 근데 이때 크리스티나는 카약이 지금 혼자 있잖아요. 이게 둥둥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됐고 한 손으로 그녀의 카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낸시는 점점 수영을 즐기고 있는데 두 사람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순간 크리스티나의 손에 힘이 빠지면서 한쪽 손으로 잡고 있던 카약을 놓치고 맙니다. 낸시의 카약을요. 물살이 지금 빠르게 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덕에 카약이 둥둥 떠내려 가는데 크리스티나가 급하게 그쪽으로 노를 저어서 잡으려고 따라갔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가다가 막 보트를 따라가다가 문득 뒤를 봤는데 호수가 고요합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낸시는 사라진 후였죠. 당황한 크리스티나가 일단 카약을 내팽개치고 부둣가로 빠르게 노를 저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그녀의 주장이에요. 자, 이 주장에 따르면 호수에서 예상치 못하게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였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크리스티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하지만 의문은 남아있죠? 도대체 왜 이걸 한 달 동안 말하지 않은 걸까요? 근데 크리스티나가 또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그때 과테말라 경찰한테 모든 걸 얘기했대요. 근데 오히려 그때 경찰이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외국인이라서 몰라서 그렇지 이 호수에선 워낙 사고가 빈번하다 이렇게 치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현지 경찰이 신고했을 당시 호텔 직원 2명도 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들은 전혀 다른 진술을 해요. 경찰을 만나서 크리스티나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진 모르지만 오히려 경찰이 크리스티나를 질책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도대체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크리스티나는 자기가 낸시 가족과 접촉하지 않은 이유는 그날 사고의 충격이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그랬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니 그럼 생각해보세요. 가족의 충격은 얼마나 더 크냐고요.
낸시의 가족들은 여전히 질문할 게 많습니다. 낸시가 어느 지점에서 실종됐는지, 그리고 부둣가와 거리가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카약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조류가 어땠는지, 아니 뭐 이걸 알아야 최소한 딸의 시신이라도 찾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크리스티나는 또다시 입을 다뭅니다. 그렇게 실종 한 달이 지나서 밝힌 전말은 사실상 낸시를 찾는데, 아니 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크리스티나가 현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이 생긴 겁니다. 보통 과테말라에서 공무원한테 뇌물을 주는 건 좀 흔한 일이라고 해요. 근데 크리스티나는 왜 뇌물을 줘야 했을까요? 뭘 숨기고 싶어서요? 설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격자인 그녀의 진술만 경찰 보고서에서 쏙 빠져있던 건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과테말라 쪽의 수사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현지 검사는요, 휴가 갔대요. 번번이 자리를 비우고요.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가족을 비롯해서 많은 단체들이 항의를 했고, 그렇게 새로운 검사가 배정되긴 합니다. 하지만 타국에서의 실종, 게다가 목격자들의 의심스러운 침묵까지 여전히 이 사건을 미스테리한 어둠 속에 그대로 머물게 있게 합니다. 낸시가 실종된 그 순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현재로서는 범죄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사실 어떠한 증거도 없죠. 낸시는 말 그대로 호수에서 증발하듯 사라졌는데요. 지난 6월 28일 낸시의 30번째 생일을 맞아 가족들은 인터넷에 절절한 마음을 남겼습니다. 우리 딸 30번째 생일 축하해. 어디에 있든 우린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는 너가 너무 그리워. 가족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서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정말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낸시의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민간 수중수색 업체가 나섰고요. 기부금도 모아지면서 조만간 아티틀란 호수에서 2번째 수중수색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디 많은 이들의 염원이 다 낸시가 어떻게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도 분통 터지는 미스테리한 사건,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2017년 8월 11일 새벽 1시 43분. 덴마크 경찰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가 일이 생겨서 나갔는데 지금껏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오지 않는다. 신고자가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경찰이 이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묻게 됩니다. 여자친구분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딘가요? 근데 이때 남자친구, 그 신고자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그니까 거기가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이요? 실종된 여자친구 킴 월. 그녀는 당시 30살이었고 스웨덴 출신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그동안 기자로서 킴은 스리랑카, 우간다, 쿠바, 북한까지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취재를 했어요. 그 덕에 유명한 가디언지나 또 뉴욕타임즈에 그녀의 기사가 실렸고요. 당시 2017년 그때 킴은 남친과 함께 덴마크에 거주 중이었는데요. 킴이 실종되던 2017년 8월 10일 킴과 남자친구는 원래 지인들을 집에다 초대해서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거리 마실거리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땡 하고 킴이 한 통의 메시지를 받게 되죠. 그걸 본 킴이 대박 하면서 막 흥분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덴마크의 벤처 사업가이자 백만장자 발명가 피터 매드센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피터 매드센, 그는 당시 덴마크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어요. 별명이 덴마크의 일론 머스크다라고 불렸는데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좀 가시죠? 그럼 일론 머스크가 우주 사업을 펼쳤다면 이 사업가 피터 매드센의 관심 분야는 해저였습니다. 지난 2002년에 그는 덴마크에서 최초로 개인 잠수함을 만드는 데 성공해요. 그리고 또 2005년에는 덴마크 최초로
디젤과 전기를 연료로 하는 잠수함을 개발해냈고요. 또 곧이어서 세 번째 잠수함, 일명 노틸러스 UC3 프로젝트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건 당시에 가장 큰 규모의 개인 잠수함으로 기록됩니다. 킴은 기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이 피터 매드센을 인터뷰하고 싶어 했어요. 끈질기게 연락을 했지만 몇 달간 답장을 받지 못했거든요. 반포기 상태였죠. 그러다 마침내 내가 인터뷰를 하겠다라는 답장을 받게 된 겁니다. 더구나요, 이 피터가 자신의 세 번째 잠수함 노틸러스로 킴을 당장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킴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랐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파티를 당장 취소하고 막 외출 준비를 서둘렀죠. 저녁 8시, 킴은 남자친구와 함께 그 잠수함이 있는 선착장에 도착해요. 그러면서 인터뷰는 한 2시간 정도? 그 정도 걸릴 거야.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걱정하지 마. 내가 진짜 멋지게 해내고 올게. 굉장히 킴은 또 흥분했고 설레어 하면서도 자신만만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홀로 잠수함으로 들어갔죠. 그녀를 데려다 주고 남자친구는 다시 집으로 향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새벽이 될 때까지 킴에게서 연락이 없는 겁니다. 자, 이 킴이 탑승한 잠수함 노틸러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밤 12시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잠수함이 해저를 다니니까 침몰한 거 아니야? 이런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이 신고가 새벽에 접수됐는데도 불구하고 비상사태일 수 있다. 바로 수색 작업에 돌입했죠. 몇 시간이 지났고요. 날이 밝습니다. 아침 10시 30분 덴마크 쾌게베이의 한 등대 근처에서 이 문제의 잠수함이 목격됐어요. 그런데 경찰의 예상과는 다르게 딱히 손상된 곳은 없어 보였죠. 육안으로는요. 경찰은 구조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바로 보트를 띄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붕 하고 서서히 잠수함에 가까워지던 순간 갑자기 잠수함이 막 굉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태 가만히 있다가 급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르게 물속으로 가라앉고요. 경찰이 이걸 보고 있다 당황했죠. 무슨 상황이야. 그런데 바로 이때 잠수함의 그 위쪽 해치가 열리더니 사람의 형태가 보입니다. 그 잠수함의 주인 피터 매드센이었어요. 허둥지둥 잠수함을 빠져나와서 헤엄을 치더니 경찰 보트로 도와달라며 다가옵니다. 그러는 동시에 잠수함은 물속으로 아예 가라앉아 버렸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경찰도 물었죠. 그랬더니 피터가 말하길 잠수함에 이상이 생겼어요. 지금 오작동 중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렇고 킴은요? 이때 피터가 말하길 잠수함에는 자기 말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분명 같이 탔잖아요. 자, 피터의 증언에 따르면 전날 저녁 그는 분명 인터뷰를 수락했고 킴과 함께 잠수함에 올랐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계에 이상이 생긴 걸 알아챘죠. 그래서 우선 안전을 위해 그녀를 가까운 섬에다 내려주고 자기는 잠수함을 타고 바다를 떠돌다가 극적으로 탈출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피터의 주장이잖아요. 경찰은 100%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피터를 체포합니다. 근데 체포했다 한들 아직까지 혐의는 없어요. 밝혀진 게 없으니까요. 이제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잠수함입니다. 안에 킴이 없는지 고장난 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잠수함이 이미 수심 7m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선체를 지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내부 조사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서 선체의 외부를 살펴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잠수함이 다시 내려진 게 확인됩니다. 아니 이거는 잠수함이 고의로 가라앉도록 조작된 정황이었어요. 수상한 냄새가 나죠. 경찰은 즉각 피터에게 본격적인 취조를 시작해요. 그렇게 사건 발생 이틀 만인 8월 10일, 피터는 돌연 진술을 번복합니다. 사실 잠수함 안에서 불의의 사고가 나서 킴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무슨 사고냐?
잠수함이 이제 킴을 태우고 해저 17m가량 수면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거대한 해치 커버가 킴의 머리 위로 떨어져서 즉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분명 그럼 사고잖아요. 근데 피터는 자기 잠수함에서 죽었고 이게 혹여나 살인으로 의심받을까 두려웠대요. 그래서 킴을 수장시키기로 결정했죠. 자, 이 말인 즉슨 지금 전날 킴을 섬에 내려줬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고요. 이후 경찰은 피터의 연구실 그리고 사무실을 다 압수수색해서 수사를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컴퓨터에서 아주 기분 나쁜 것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죠. 그건 일명 스너프 필름이었는데요. 제가 이게 참 설명하기도 힘든데 이 스너프 필름 안에는 살인, 고문, 강간 등의 범죄 장면을 찍은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피터 매드슨의 컴퓨터에 있던 거예요. 게다가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었고요. 피터는 여기에 대해서 나 그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분석을 해보니까 더 끔찍한 사실이 밝혀져요. 영상 속의 여성들이 돈을 받고 이런 걸 일부러 찍은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이 아닌가 의심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중 일부는 다운받은 게 아니라 직접 촬영된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아니 백만장자라는 피터 이 인간 도대체 뭐냐고요. 이후 경찰의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피터와 전에 사귀었던 연인들도 다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하길 피터가 사실 막 성관계를 하는 중에 목을 조르는 것에 굉장히 집착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더 기괴한 것도 있습니다. 잠자리를 하는 동안, 연인이 잠자리를 하는 동안 영상을 틀어놓는 걸 즐겼대요. 근데 그 영상이 어떤 거냐면, 막 여성들이 목이 잘려서 사망하는 스너프 필름이었고요. 이거 너무 소름 돋아요. 전 여친들 또한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쁘고 이상했죠. 하지만 피터가 워낙 괴짜 성향이 있었고 또 성공한 사람이라 뭐라고 좀 강하게 비난하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이상한 변태 취향이 있구나 정도로만 여기고 넘긴 거죠. 변태 백만장자? 자기가 원하면 뭐든지 그게 살인이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요? 이렇듯 피터에 대해 양파 까듯이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고 있을 무렵 수사 3일차인 8월 13일 마침내 그 수면 아래에 있던 노틸러스가 인양됩니다. 경찰이 빨리 가서 내부 조사를 진행했죠. 그랬더니 예상대로 잠수함 곳곳에서 킴의 혈흔이 발견돼요. 하지만 시신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 이게 그냥 사고였는지 아니면 살인이었는지 이게 피터의 증언을 밝힐 수 있는 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경찰이 내부 곳곳을 조사하다가 마침 엔진실에서 킴의 속옷을 발견합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했는데 왜 여기서 속옷이 나오냐고요. 앞뒤가 맞지 않죠.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고 킴이 홀로 잠수함에 들어간 지 11일 만인 8월 21일 잠수함이 위치했던 바로 그 해변에서 문득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행인이 저기 그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해요. 자세히 가까이 가서 보니 여성의 잘려진 상반신이었죠. 목, 팔, 다리 없이 오직 몸통만 있습니다. 서둘러 수거를 했고 경찰이 DNA 검사를 한 결과 그건 킴의 것이었습니다. 이 시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절단부를 보니까 아주 날카로운 걸로 깔끔하게 잘려나간 상태고요. 또 몸통에는 15개나 되는 자상이 곳곳에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상들, 킴이 숨진 이후에, 그러니까 사후에 생긴 것이 드러났어요. 죽고 나서 왜 상처가 난 걸까요? 자, 이건 추후에 분석을 해보니까 시신이 물 위에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가스가 차오르잖아요. 그럼 몸이 떠오르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게다 더 심한 건 시신 내부에서 무거운 금속체가 나와요. 이거 역시 시신 떠오르지 못하도록 채워둔 거죠. 게다 끝이 아닙니다. 정말 더 소름 돋는 게 있는데요. 몸통에서 외음부가 고의적으로 잘려나간 흔적이 나왔습니다. 죽기 전에도, 아니 죽은 후에도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했는지 정말 이 몸통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신 일부가 발견되고 약 한 달 반이 지난 10월 6일, 이번엔 코펜하겐 근처 해안에 비닐봉지가 둥둥 떠밀려 왔습니다. 설마. 네, 맞아요. 그 안에는 킴의 나머지 신체 부위인 팔, 다리, 머리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여기엔 옷가지와 가방도 들어있었습니다. 피터가 진술했던 머리의 외상, 그러니까 머리에 해치가 떨어져서 상처를 입었다 했죠? 근데 머리의 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피터의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나고 있었죠. 한편 피터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는 이 사고가 나서 킴을 수장을 했을 뿐이지만 시신은 훼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성적인 학대도 막 펄쩍 뛰면서 부인을 하고요. 피터가 말하길, 아니 내가 세상에 다 가진 사람인데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놈이 스너프 필름 같은 걸 보고 있어요? 어쩌면 피터에게 이 잠수함이라는 공간은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가 불러들인 여성이 도망갈 수 없게 그렇게 만든 공간은 아니었을까요? 완벽한 범죄의 장소인 거죠. 그러고 보니 킴은 피터가 자기 잠수함에 초대한 4번째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3명의 여성들을 초대했는데 그녀들 중 유일하게 킴만 초대에 응한 거예요. 남자친구에 따르면 사실 킴도 너무 갑작스럽게 인터뷰였고 좀 잠수함을 타야 된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피터를 인터뷰하려고 자기가 노력한 게 있고 오늘이 아니면 이거는 기회를 놓친다 싶어서 바로 달려간 거고요. 근데 그날 이런 비극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이쯤 되니까 피터 매드센? 이 인간이 좀 궁금해집니다. 덴마크에서는 국민 영웅급이었어요. 1971년생인데 어릴 적의 가족 환경이 평범하다고 보긴 어렵죠. 피터의 엄마 안니는 남편 칼보다 30살 이상 어렸는데요. 안니가 이 남편과 결혼을 할 때 이미 자식이 셋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칼과 재혼을 하고 나서 피터를 낳았던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는데 자기 친아들인 피터를 빼고 나머지 의붓자식들, 그 형들을 막 죽도록 패길수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어머니 안니는 피터를 포함해서 4명 자식 다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어찌 이제 엄마가 이 아이들 혼자 키우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6살이 되던 해 피터는 아빠에게 돌아가게 돼요. 이후에 그는 또 평탄한 삶을 살아간 것 같아요. 워낙 어렸을 적부터 과학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요. 10대 시절에는 화학 선생님과 함께 소형 로켓을 만들기도 했고요. 과학자로서는 잠재력이 많던 아이예요. 그 가능성을 잘 발휘해서 앞서 소개한 대로 성장하면서 잠수함 개발 성공하고 천재 발명가로 이름 날리고 머지않아 부까지 축적하게 됩니다. 피터 매드센은 명석한 두뇌, 머리 좋은 사람이고 또 열정도 넘치는 사람으로 이제 언론에 소개가 되었고요. 또 원래는 그 평범한 엔지니어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백만장자가 됐으니까 약간 젊은 사람들한테 롤모델급이었어요. 강연도 많이 했고 사회적으로 유명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아온 명성과 반대로 실제로는 상당히 추악한 본능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킴 사건이 아니었다면 덴마크 국민 롤모델이던 그가 실제로는 막 스너프 필름 즐겨보고 그걸 또 제작까지 했을 수 있다라는 걸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피터 매드센이 추락하는 것도 한순간이었어요. 2018년 1월 그는 살인과 사체훼손, 성추행 혐의를 받습니다. 사실 시신이 굉장히 훼손된 상태여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느냐 이 부분은 좀 밝혀내기 어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피해자의 외음부가 잘려 있었다. 그것도 고의로. 그것만으로 학대의 근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또다시 반전이 일어나죠. 2018년 3월 법정에서 피터가 진술을 번복하는 거예요. 이번엔 뭐라고 할까? 킴이 사실 갑작스러운 공기압 저하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거죠. 좀 자세히 들어보면 당시 자기는 갑판 위에 있었고 킴은 선 내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약간 수면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마침 잠수함 내부가 진공 상태가 되면서 배기가스로 인해 그녀가 사망했다는 진술이죠. 이 부분 저는 좀 잠수함을 잘 몰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그러면서 시신을 훼손한 사실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변명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원래 죽은 킴의 시신을 내가 잘 묻어주려고 했는데 그녀의 몸이 생각보다 무겁더라.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혼자 꺼내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신체를 토막 내서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니 그럼 그 안에 금속 물질 채운 건요? 그건 자기가 죽은 이를 위한 일종의 장례식이었다는 이 어이없는 설명. 피터는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이거 뭐 보통 정상인 아니잖아요. 그 결과 예상대로 일반인에 비해서 공감 능력과 또 죄책감을 느끼는 능력이 현저히 낮게 나와요. 하지만 여전히 지능만큼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그가 고지능 사이코패스 플러스 나르시즘 성향을 아주 많이 가진 사람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진술을 바꾸긴 했어도 여전히 그는 성적인 접촉은 부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이때 검사 측에서 자 보십시오 하면서 박찢겨진 킴의 스타킹과 속옷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게다가 애초부터 잠수함으로 킴을 초대할 때부터 피터가 살인을 계획한 거다라는 증거가 나와요. 로프, 칼 이런 범행 도구들을 구입해둔 거죠. 검사 측도 이렇게 강하게 증거로 압박을 하니까 피터에게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법정은 검사 측 손을 들어줍니다. 피터 메드센이 킴을 잠수함으로 일부러 유인해서 결박, 고문한 끝에 토막 살해한 정황이 인정된 겁니다. 2018년 4월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억울하다면서 항소를 했지만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가 수감된 지 한 2년 반쯤 지난 2020년 10월에 다시 피터 메드센의 이름이 막 언론을 장식했어요. 아니 세상에 탈옥을 한 거예요. 다행히 탈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처 주택가에서 체포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 탈옥 과정도 좀 어이가 없는 게 이 사람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폭탄, 진짜가 아니라 가짜 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인질로 잡고 간수를 위협해서 탈출에 성공한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피터가 잠수함까지 만든 명석한 두뇌의 사람이다 하니까 나 지금 폭탄 있다. 여기에 간수들도 다 저 진짜려니 하고 속은 겁니다. 주택가에서 실제로 그를 체포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도 진짜 폭탄인 줄 알고 폭탄물 전문가들이 막 총출동했다고 해요. 웃지 못할 해프닝이죠. 이 사건으로 그는 21개월의 형이 더 추가됐거든요. 근데 이미 무기징역이라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그가 가석방을 신청하게 된다면 이게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겨우 그 사이인 2020년 10월 지긋지긋합니다. 피터가 또 뉴스에 등장해요. 이번에는 수감을 하던 중에 돌연 러시아 아티스트 제니 쿠르펜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중 결혼이요. 그래서 막 대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제니 쿠르펜의 페이스북 찾아가서 넌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서 막 악플을 남겼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남편에 대해 이렇게 남겼습니다. 제 남편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벌을 받는 중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는 굉장히 아름답고 또 똑똑하고 재능 있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에요. 제 남편도 피해자입니다. 죽지 못하고 살아서 그 벌을 받으니까요.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죠? 이 여자요. 아무래도 이 피터 메드센의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자기도 악플이든 선플이든 관심을 좀 받으려는 거 아닐까요?
실제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페이스북에 이번에 남편 면회 갔다 왔다 막 그 사진을 인증하면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아니, 관심을 갈망하고 있었겠죠. 한편 킴의 사망 이후 그녀의 가족들과 또 친구들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킴 메모리얼 펀드를 설립합니다. 이게 해마다 킴처럼 취재에 열정적이던 여성 언론인들을 선정해서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그러면서 유족들은요, 이 사건의 피해자 킴이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열정적인 언론인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한 것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디바제시카였습니다.